들어가 계시지? 그거 다 어땠어? 아이고.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네, 오늘 우리 서민 대표이시고 우리 그리고 함께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난한 시민운동가 그리고 지금도 살아온 모습 그대로 국회의원의 건의보다는 가슴 뛰는 열판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민 대표 신상진 국회의원의 아빠 의사마저 출판 기념회를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마 바쁜 일정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중흥부의 의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건주 시의원님. 네, 우리 회장님이신 조성철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민간보육의 전국도 회장님이신 박천영 회장님, 또 여러 단체 또 회장님들께서 서울까지 오시고 또 여기도 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으로 죄송하게 이 국회도 지금 여러 가지로 정상화가 이제 안 됐습니다만은 오늘부터 국회는 정상화가 됐습니다. 저도 아침에 국회 가서 원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꼭 필수 법안 또 예산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요번 임시국회 12월 말까지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해서 아침에 회의를 하고 이제 왔습니다만은 국회는 이제 또 정상화돼서 예산도 합의 처리하고 이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북한은 또 김정일 또 사망으로 인해서 또 남북 또 관계가 혹시 어떤 또 불안한 그런 요소는 없을까 할 여러 가지 점검하고 여러 가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중국은 우리나라 수역에 해역에 또 침범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해경을 정말 살상하지 않나 좀 여러 가지로 또 그쪽 중국과의 관계도 또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또 상황들로 전개가 되고 또 일본도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방문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우리 1000번을 그러니까 1000일이 아니고 1000번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1000번을
우리 위안부에 정말 이렇게 강제징용돼서 고생하신 할머님들이 그렇게 그냥 정말 이제 생을 다하는 이런 순간까지 단지 사과하라는 그러한 그 사과조차 안 하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요구를 했는데도 전혀 마이동풍이 또 일본 정부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한미 FTA 통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 통상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이 바로 이 통상을 확대해 나가고 통상국가로 이제 바로 서는 것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다 그 체결을 국가 간에 했던 것을 하는데 또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잘한 게 유일한 게 한미 FTA 체결이다 할 정도로 여야 없이 이렇게 찬성했던 그런 한미 FTA가 또 정략적인 정치적인 문제로 해서 이렇게 또 나라를 또 시끄럽게 한 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참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진통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어쩔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시점에 제가 또 이 출판기념회를 하게 돼서 사실은 조금 어찌 보면은 좀 더 출판기념회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전념해서 국정을 한 틈에 한시에 차질 없이 살피고 시간을 쏟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제가 출판기념회에서 조금 뭐한 점도 있으나마는 또 이것을 또 다 공표하고 알려놨으니 또 다시 또 번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늘 강행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찾아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이런 보잘것없는 졸조지만 제가 살아온 내용 또 공인으로서 우리 신상진이라는 나이를 보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사는 인간인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또 아마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일일이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감히 이제 마음을 먹고 책을 하나 이제 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좀 시간 되시면 한번 살펴봐 주시면 그 내용이 제가 이제 어려서 태어난 환경이라든가 또 어려서 어떤 생각을 하고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 또 의사는 왜 됐는지 또 왜 의과대학을 갔다가 왜 그 당시에 험한 감옥까지 가면서 또 민주화 운동 또 이런 노동자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또 노동 현장까지 뛰어들었는지 또 그러던 사람이 또 어떻게 우리 성남에 또 병원을 조그맣게 열어가지고 의사를 하고 또 국회의원까지 또 어떻게 왜 됐는지 뭐 저 사람이 출세하려고 뭐 이렇게 쭉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짚어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그냥 가감 없이 제가 살아온 곳을 담담히 썼고 또 지역 현안에 몇 가지 좀 궁금하신 그런 내용이 있을 법한 내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또 경과를 이제 써서 아빠 의사마저 이런 책을 하나 냈습니다. 졸조지만 사랑하시고 많이 좀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다목적 복지회관연합회 김수아 라이브로 바로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름방송 기자로 활동을 했던 임건무 대표와 그 다음 우리 마이크 잘 나오네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상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아빠 의사 맞아? 그쵸? 올려야 되는군요. 출판기념회 북콘서트 대담 진행을 맡은 임건묵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앉아서 진행해도 양해해 주시면 좀 앉겠습니다. 요즘에 북콘서트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신상진 의원실에서 제게 오늘 북콘서트 진행을 봐달라고 섭외가 와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두 콘서트 사회는 대개 그 유명 인사나 좀 소위 잘 나가는 연예인이라든지 외모가 준수하든지 그런 분들이 맞는 걸 봤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좀 배도 좀 나오고 외모도 좀 떨어지고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닌데 섭외가 와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얼른 앉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섭외가 와서 좀 정중히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잘 나가는 분을 찾아서 좀 오늘 진행을 맡아달라고 말씀드리도록 정중히 사양을 드렸더니, 저 같은 사람한테 진행을 부탁하는 게 지역 실정에 맞게 좀 서민적으로 출판기념회를 진행해 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더 이상 사양을 한다는 게 좀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중원구에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런 진행을 맡아도 좀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맡게 됐고요. 제 말씀이 좀 길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여기 계신 독자 여러분, 청중 여러분하고 같은 입장에서 제가 우리 저자이신 신상기 의원과 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신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임건목 우리 사회자님 괜찮죠? 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너무 감동해요. 예. 책을 내셨는데 뭐 이번이 처음 책 내신 거죠? 예, 참 쑥스럽습니다. 이게 저는 원래 책 내는 걸 별로 좀 안 좋아했습니다. 이게 별로 큰 할일도 없는 사람들이 책 내고 이렇게 기념회하고 그러면은 괜히 이게 좀 정치인들이 이게 민폐 끼치고 또 괜히 좀 자기 이렇게 피하라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깨름칙하고 잘 안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한 7년, 이렇게 8년 접어들면서 저라는 사람의 어떤 생각과 저의 또 살아오게 된 그런 과정을 좀 이렇게 세상에 좀 내놓고 또 평가도 받고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좀 생각에서 하나의 의정보고 또는 인생보고랄까요? 그런 취지에서 용기를 내서 책을 처음으로 내보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책을 보니까 표지에 제목도 눈에 띄고 사진도 참 실물보다, 근데 실물이 좀 더 좋으신 것 같은데, 제목이 아빠 의사 맞아? 그렇게 끝을 올려야 되는 건가요? 네. 질문입니까? 예. 제목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 책 제목이 이 국회의원들 또 정치인들이 책을 낼 때는 이 책 제목이 상당히 저는 좀 약간 다르게 좀 해봤으면, 책 제목도 좀 소박하게 이렇게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책을 이제 쓰고서 보니까 제목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더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사람들이 관심도 좀 가질 수도 있을까? 책을 한번 이렇게 손이 한번 가고 열어보고 이럴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고민하는 차에 제가 살아온 길에 또 소제목으로 안에 하나 있지만 제 초등학교 이제 제 딸이 둘입니다. 이제 둘 다 지금 대학생인데 큰 딸아이가 90년생인데 큰 아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디 하루는 저한테 아빠 의사 맞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 아빠 의사인데 왜 묻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딸이. 왜 그러냐, 왜 묻냐 했더니 자기 친구네 집을 놀러 갔더니 그 집에 아빠가 의사래요. 근데 거기는 그냥 아파트 60평에 분당에 굉장히 이제 아주 저희 28평 집보다는 아주 엄청 잘 사는 애가 내 아빠도 의사고 네 아빠도 의사인데 사는 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딸내미가 고민을 했나요? 진짜 우리 아빠가 진짜 의사인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저한테 아빠 의사 맞았는지 이렇게 물어보게 됐는데, 그게 저한테 어떻게 보면 의사지만 평범한 길을 걷지 않았던, 또 좀 달리 그동안 일반 의사와 다른 그런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해왔던 그런 아마 속에 제 삶이 그렇게 아마 설명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한 하나의 그 모습이 그 작은 어떤 기기에서 책 제목을 지으셨는데 내용 좀 담겨 있는 뜻은 참 거창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요. 그 따님이 지금 그 연세가 얼마나 되셨나요? 딸인데 뭐 연세라. 그래서 저희 딸이 90년생이니까 금강일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딸 집 주소가 제가 80살에도 성남도 왔는데 금강일동에 주민자치센터 4학년 다닐 때 그때 제 딸이 학생 신분에서 아이를 낳았죠. 그래가지고 제가 국가고시 의사고시 공부할 때 제 딸을 돌쯤 돼 91년도 91년도 넘어갈 때 시험이니까 제 딸이 이제 돌도 안 됐죠. 뭐 갓난아이인데 걔가 그냥 뭐 울고 부르는 거 밤새 제가 안고서 시험 공부하고 저희 집이 그 2층에 세 들어 살았는데 금강일동에 저 애기 키우는 엄마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애가 그냥 뭐 밤에 오는데 공부는 제 할 일은 있고 그 애를 갖다가 버리고 싶더라고요. 2층에서 갖다 버릴까 그냥 생각이 들 정도로 미울 때 되게 화나고 미운 그런 딸이 제가 아까 봤는데 계속 있나 모르겠네요. 신민정 어디 있나? 어디 계신가요? 저기 잠깐 일어나시죠? 저쪽에 일어나셨네요. 안녕하세요. 그 따님이 저렇게 성숙. 예, 그때 갓난아기가 있었으면 아빠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갖다 버릴 생각했던 나중에 제가 노인네 돼가지고 한번 저를 또 갖다 버릴 생각을 고려장 시킬지 모르겠는데 민정한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은 예, 그렇게 그랬습니다. 예. 그 책 내용으로 좀 다시 들어가서 그 처음에서부터 보니까 어린 시절의 얘기에서부터 내용을 시작하셨네요. 그래서 책 내용으로 보면 우리 저자 심의원님께서는 그닥 뭐 잘 살아보신 그런 환경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선 어린 시절 말씀부터 좀 말머리를 좀 열어주시죠. 예, 뭐 제가 여기 좀 썼습니다만 사진도 넣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사실은 다들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들은 다 뭐 생활들이 어려울 때죠. 제가 태어난 게 1956년이니까 참 뭐 6.25 지나고 얼마 안 돼서 베이비붐 시대에 이제 저는 태어났습니다만은 저희 서울 이제 마포구 공덕동 21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지금도 그 재개발 공덕동 재개발이 아직 안 된 주변은 됐는데 거기 안 됐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곳에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판잣집, 서울의 뭐 판잣집이죠. 이 사진에 책 속에 있지만 이게 집 초가집에다가 판잣집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뭐 보일라고 그러니까 파이프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공사하시는 현장에 일하시는 분이고 어머니는 이제 미싱사 1급 미싱사 미싱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한남매 맞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부모님 모시고 시동생 뭐 시누이 밑으로 이렇게 두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이제 미혼의 어린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생활 다 그 가족 대가족을 책임지랴 또 부모님 옛날에 시집살이가 뭐 또 좀 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 집안에 제가 장남으로 3남 2남 1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려웠죠. 사진에 보면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살면서 이상하게 저는 좀 틀린 거를 잘 못 봐줬어요. 이렇게 어른들 말씀하실 때 뭐 제 볼 때 경우에 안 맞는 이야기다 하면 제가 좀 툭툭 끼어들어서 뭐라고 이제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어서 그게 그런 게 아니지 않냐고 그러고 막 하면 부모님들한테 좀 혼나고 좀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하여튼 또 학교에서도 좀 뭐랄까 이게 약한 사람, 약자에 대해서 조금 이게 동정심이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싸움을 제가 많이 했어요. 싸움을 잘했는데 맞으셨나요? 이렇게 때리셨나요? 등치가 뭐 크지 않고 작으니까 맞기도 많이 맞고 근데 맞으면서도 맞는 걸 무서워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들어서 등치 큰 애들을 다 이겼어요. 코피를 터뜨리고 이제 뭐
또 그때 김일이 유명했죠. 김일 빡치기왕 레슬링 선수. 저는 이제 빡치기를 열심히 이 모래주머니에 문질러가지고 피가 나도록 주먹도 막 문지르고 막 그냥 해서 큰 사람들하고 싸우려니까 큰 친구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4대 독자 아들 또 뭐랄까 또 무슨 그 오르동에서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중에 부잣집이라 해봤자 별거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버릇없는 뭐 4대 독자, 버릇없는 좀 이렇게 부잣집 아들 뭐 해가지고 등치 커가지고 또 애들을 괴롭히는 힘센 애들 그런 친구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붙어가지고 아주 뭐 서로 터지면서까지 3학년 때까지 제가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그런 게 저에게 좀 이렇게 또 학교 시험 같은 거 보면은 없는 게 뭐랄까 제가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학교에 이렇게 관심을 못 쏟았죠. 시간을 못 내시고. 근데 또 그때 치맛바람이 많이 또 유행했는데 학교에 많이 이렇게 오면은 오시는 부모님들 아이들 공부는 되게 못하는데 수로 그냥 막 성적표를 줘가지고 방학 때 이제 저희는 서로 바꿔보고 막 그러죠. 이렇게 보면 그게 옛날에 아마 아시는 분 그때 와이로라는 말 일본말 와이로라고 많이 애들의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누구 엄마가 와이로 뭐 선생님한테 한다고 이렇게 극히 일부 선생님이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일을 제가 겪으면서 좀 이렇게 부당한 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냥 안 넘어가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꼭 따지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려서는 판사가 되고 싶었다가 이제 그렇게 좀 어려서 저는 좀 약간 아주 까칠한, 아주 깐깐한 그 동생들이 집에 놀러 와서 또 잘못 제가 볼 때 아니다 싶으면 동생들 또 야단을 쳐서 호랑이 형이라고 제가 또 2살 아래 남동생 친구들한테 호랑이 소리 들을 정도로 좀 못된 형이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저희 동생이 있거나 가족이 있으면 하여튼 다시 한번 죄송하다. 그러게요. 그냥 의대를 가셔서 의사가 되셨네요. 뭐 의사가 되시기로 생각하시는 뭐 어떤 계기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예, 이 책에도 좀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에 자신은 판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검사와 여선생 그런 이제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시골에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없이 사는 그 아이가 그 아이를 돌봐주는 담임 선생 여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살인죄를 누명을 쓰게 됐죠.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그 마침 담당 검사가 그때 어렸을 때 그 가난했던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이제 담당 검사가 돼서 살인죄를 이제 해서 처벌을 받게 하려고 이제 피의자를 알고 보니까 이제 여선생 자기를 많이 도와줬던 시골의 선생님이셨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정당 방위 차원에서 정당 방어하다가 이제 강도가 이제 자기 칼에 자기가 찔려서 죽은 그런 사건인데 여선생님이 누명을 쓰게 됐죠. 사기입니다. 검사는 걸 죄를 씌우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듣다 보니까 판사가 정말 잘해야 될 텐데 억울한 일 없이 그래서 이제 판결을 잘해야 될 텐데 하고 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역할인 것 같이 생각이 돼서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도 크면 저는 좀 억울한 사람 없이 판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의사가 된 거 되기 원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이제 만성 골수염이라고 그러죠. 다리 쪽에 이제 대퇴부에 이제 1년 동안 그냥 염증이 심해져가지고 만성 골수염 그래서 서울대병원 해화동 서울대병원을 갔다가 이 오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년을 그냥 신경통이라고 해가지고 1년을 찜질을 했어요. 이게 염증이 심해져가지고 저도 미련하죠. 그러니까 큰 병원에 제일 좋은 서울대병원에서 신경통이다 그러니까 딴 데 가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1년 내내 찜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 병원에 유명한 의사도 이렇게 오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 이 어떻게 보면 의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의사가 됐어요. 사실은 서울 백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6인실에
아침에 이제 회진을 돌고 의사들이 뭐 이렇게 하면은 환자들한테, 연세 많으신 환자들한테 반말하고, 옛날엔 의사들이 반말을 다 했어요. 그냥 뭐 어디 노인분한테 어디 아파? 그러고 젊은 의사들도. 그리고 옆에서 침대에서 보고 환자 입장에서 보니까 야, 참 의사들 되게 권위적이고 되게 부러운 직업이기도 하지만 되게 사람 마음을 잘못하면 더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제 모습이 있고, 그래서 아, 의사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못할 때 정말 참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의사가 좀 되자 하면서 마음을 고등학교 때 이제 판사에서 의사로 생각을 좀 바꿨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시에 실패하시고 재수를 해서 서울대에 가신 걸로 이제 책에 쓰여 있던데, 그래 이제 그 꿈인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 서울대 의대에 진학하셨을 때는 신 의원님 본인은 물론이실 거고 집안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시다가 대학에 가셔서 노동운동 쪽을 하신 걸로 그렇게 말씀을 써놓으셨네요. 어떤 뭐 사연이나 그런 일이 있으셨을까요? 네, 관악구에 있습니다. 관악산에. 근데 그 앞동네 사당동이라고 있습니다. 참 산동네 참 못 사는 동네죠. 정말 사당동이 있었는데, 그 사당동에서 70년대만 해도 이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어린 나이에 또 공장 다니고 노동 현장을 이렇게 직장생활 했던 사람들이 많죠. 어린 아이들이요. 10대 이제 청소년들이. 그런 아이들을 이제 중학교 또 고등학교 들어가게끔 공부를 가르쳐주는 야간 학교가 있었죠. 야학이라고요. 제가 이제 입학하자마자 이제 친구 소개로 그런 야학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일이다 해서 바로 이제 승낙을 하고 야학 교사가 됐습니다. 교사가 돼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서울대학교 운동권들이 다 있어요. 70년대 감옥 가고 막 민주화 운동한다고 학생 운동하고 이랬던, 거기는 의사가 의대가 생이 아니라 법대생 경제학과 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의식화를 시키는 거죠. 후배니까 우리 사회가 평등 사회가 돼야 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혁명을 해야 되고 중국처럼 남미에도 쿠바처럼 이렇게 이제 막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참 말로만 듣던 이게 빨갱이 사상 아닌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닌가, 이 생각에 좀 거부하는 건 아기도 하고, 또 저는 사람이 자기 맡은 직분에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그걸 우리 사회가 어떻게 평등하게 되냐. 사람이 태어난 게 다 다르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또 펜대 굴리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은 세상에 평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다 다르게 사는 모양이고, 재주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대했다가 1년 만에 제가 가르쳤던 야학 학생 하나가 17살짜리, 책에도 있습니다. 정웅년이라는 학생인데 고인이 됐죠. 그 학생이 과천정부종합청사 공사가 있을 때, 그때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서 겨울에, 그러니까 제가 대학 들어가고 1년 만이죠. 1년 후에 겨울에 나무를 떼고 자다가 거기서 일산화탄소가 이제 배출되잖아요. 겨울이니까 문 다 닫고 일산화탄소 질식을 해서 17살짜리가 죽었어요. 근데 걔가 참 착했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애고 성실하고, 또 집에 아버님이 그 사당동 꼭대기인데 제가 가정방문도 해봤어요. 근데 아버님이 폐결핵 말기, 어머니는 가출, 또 동생들 3명 데리고, 얘가 이제 가장이에요. 17살짜리가. 소년가장. 네,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런 애도 나중에 폐결핵을 또 옮았어요, 아빠한테. 그때 의료보험도 없을 때죠, 70년대. 그래서 이제 병원 한 번 가려면 엄청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걔가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제가 사당동에 제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가 되는 분이 내과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선배 병원에 가서 얘 좀 이렇게 무료로 좀 해달라 해서 무료 치료를 받는 도중에 그렇게 하다 이제 아이가 사망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게 인생관이라기보다는 사회를 보는 일이죠. 제가 내가 의사가 돼서 제가 몇 사람 열심히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 수많은 그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병원도 못 가보고 제대로 적게 살다가 적게 죽는, 배우고 싶은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제가 저런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해방시키려면 또 억압에서 또 내지는 뭐 인권, 뭐 정말 어느 정도의 그 복지,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노동운동이 많이 그때 이제 좀 이렇게 활성화돼 갈 때죠. 그래서 제가 노동자들이 좀 노동자의 권리부터 또 농민들의 권리, 또 어려운 그런 소외계층들이 그런 권리를 찾아서 이제 단합해서 단결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자. 지금 보면 이제 거의 이제 뭐 민주노동당 이제 수준의 생각을 제가 이제 갖고 의사를 안 하고 이제 공장에 갈 생각을 하고 노동자 생활을 모르니까 의과대를 때려치고 어떻게 보면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저도 그런 좀 어려움을 같이 겪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의과대가 휴학을 했어요. 부모님께서 이제 너무나 기대가 컸었는데 제가 그 하루아침에 또 의대를 관두고 공장 다닌다고 하면 아마 부모님이 그냥 뭐 참 너무나 충격이 크실 것 같고 그래서 기대가 크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천에 이제 공장을 다녔죠. 인천에 공장 다니고 다시 복학해서 어떻게 이제 호시탐탐 의대를 관두고 완전 노동자로 그냥 이 어려운 계층과 함께 살려는 생각을 하고 하다가 꼬리가 길어가지고 그 당시 또 82년도 1년도 그랬습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그때 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게 아주 굉장히 엄단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감옥까지 그 때문에 투옥이 되고 그 반에 어머님이 또 쇼크 받아서 또 고혈압으로 또 옛날에 고혈압이라도 혈압약을 못 드셨죠. 너무 비싸고 또 병원 갈 기회도 없으시고 그래서 약을 안 드시다가 제가 이제 그렇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충격으로 고혈압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운명을 달리하신 그래서 큰 불효를 저지른 그런 내막이 여기 책에도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게 살면서 제일 큰 마음의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러면서 더 열심히 노동운동해야지 이제 이런 어머님을 잃고 그러니까 저는 저의 안위,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고 제가 편하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이게 자식의 도리가 아닌 거죠. 제가 정말 어머님이 주변에서 아들이 자식이 이제 의사가 된다고 주변의 동네 아주머니들, 어머니 뭐 이웃분들이 아유 뭐 형님은 좋겠소 이제 아들이 의사가 됐으니 그때만 해도 의사가 돈을 잘 벌 때죠. 70년대 그때는. 그런데 의사가 되면 자가용이 되게 귀했죠. 이제 앞으로 자가용 뒷자리 타고 다니고 아들 덕분에 이제 어디 주변에서 막 그냥 자꾸 이러시니까 제가 보니까 어머님이 기대가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그런 쪽에 기대가 자꾸 커지시면 제 삶과 이게 또 안 맞으니까 저는 어머님한테 기대를 늘 낮춰드렸어요. 제가 의사 돼서 돈 벌 게 아니고 무의촌 갈 거니까 어머님 그 주변에서 자꾸 해도 그렇게 이렇게 덩달아서 이렇게 맞추지 마시고 그냥 저는 그렇게 살 거니까 어머님 저한테 어떤 경제적인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좀 매정하게 좀 너무 못되게 그런 이제 어머님의 그 기대를 늘 이렇게 어머님도 기대도 하시지도 않았어요 별로. 근데 주변에 자꾸 그런 게 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거꾸로 또 어머님한테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자식 때문에 제가 거기서 정말 뭐 편하게 어머니와의 약속이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제가 잘 살고 제가 막 돈을 벌고 이러기에는 너무 어머니에 대해서 보통 배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려고 돈을 일부러라도 안 벌려고 그런 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솔직히 이제 제가 그런 속마음이 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죠 사실. 네. 좀 짠한데 어머니 생각하시니까 눈보가 좀 대화가 저게 좀 느껴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제가 저자 신현님께 한 가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좀 가라앉는데 의원님이 한번 좀 애창곡 있으시면 이제 그래서 센스 없어요.
노래 가사도 큰일 나네요, 이거. 그래도 청중에서 플로에서 박수가 알겠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혹시 저기 그 반주 혹시 준비되실까요? 안 되세요? 반주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끝나고 너무 야단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요, 아는 노래, 뭐죠, 이렇게. 가사 이런 거, 노래방 이런 시설 없이 할 수 있는 노래가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가사하는 노래가요. 애국가하고요. 애국가하고 칠갑산이라고 하시나요? 근데 칠갑산을 부르면요, 분위기가 뜨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요? 제가요, 칠갑산을, 어딘게 잔치집, 8순잔치, 7순잔치에 가서 이렇게 또 국형이라고 또 왔으면 노래 못하는데도 자꾸 시키세요. 그래서 한 번에 칠갑산을 제가 부른 지가 10년이 넘어요. 국형 되기 훨씬 전부터. 그게 왠지 가슴에 와닿고 그래서 그 노래를 이렇게 옛날에 어쩌다가 의사하고 그럴 때 이제 가면 칠갑산을 이제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딱 되니까 자꾸 노래 부르라고 하면 내가 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요새 송년회 다니면서 하루에 한 최소한 2곡 정도는 맨날 하는데요. 그걸 또 이제 멋모르고 환갑잔치, 칠순잔치 이런 데 가서 노래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는 노래가 없으니까 칠갑산을 이제 몇 번 불렀어요. 그랬더니 띠리리리 신나게 춤추고 노시던 분위기가 국회의원 왔다고 부르는데 칠갑산을 부르니까 분위기가 짠해지는 거예요. 이게 잔치 분위기가.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배운 노래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흥겨워. 근데 제가 그거는 유감스럽게 가사를 모릅니다. 그거는. 칠갑산은 하도 한 20년 가까이 부른 노래라 그래도 가사가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는 반주가 없어도 제가 그냥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니까 또 호러머니 두고 시집가는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저희의 삶과 일치하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좀 비슷해서 어머니라는 그 귀절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네. 분위기는 안 뜰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음치라 흥도 안 날 겁니다. 그냥 들으시기 굉장히 어려우신 그런 텐데 괜찮으세요? 그러면 제가 참 이게 또 많잖아요. 또 실력이 이 반주도 없고 참 부르기 자 그럼요. 공반매는 아랑내야 대적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서름 그리 많아 보기마다 눈물씩 누나 홀어머니 두고 시집 가는 날 칠갑산 산마루에 울어주던 산새 소리가 어린 가슴 속을 태웠소. 괜찮죠? 제가 봐도 좀 괜찮게 된 것 같아요. 이 음치가요,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유명한 음치예요. 중학교를 들어갔더니요, 중학교 때 음악 시험을 실기로 보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담임이 아니라 이제 과목마다 선생님이 있죠,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이런 강당에서 이제 저희 반 애들 하나씩 나와서 시험 이제 노래 부르고 이제 풍금 치면서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노래를 제 차례가 돼서 딱 부르는데 한 소절 딱 하는데 풍금이 멈추면서 풍금인지 피아노인지 멈추면서 선생님 저한테 와요. 그 선생님이 유명해요. 노래 못하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고 막 때리기까지 하는 저한테 와서 때리려고 그래서 제가 이랬더니 애들이 선생님 저 신장님이 원래 음치예요. 음치.
그러니까 장난 노는 줄 알고요. 아, 그 정도로 제가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그 음악 점수는 맨날 60점입니다. 아주 커트라인, 낙제 점수 거기. 그러니까 진짜 음치인데, 근데 음치의 그 음치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부르는 노래가 자기 귀에 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노래 부를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많이 부르니까 이제 자꾸 이게 이제 또 콩나물 대가리도 이제 자꾸 보게 되고 또 이 기회가 많아지니까 그 제가 송년회 12월 달에 실력이 늘어요. 이렇게 많이 그때 부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연습이 곧 실전이 곧 연습이고 그렇게 하는데 저 때문에 참 이 재미없는 노래를 그동안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 뭐 노래방 몇 번 가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고칠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근데 이제는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내가 요건 좀 잘했구나. 야, 이거는 내가 봐도 좀 못했구나. 요런 게 조금 느껴지는 이제 그런 초보 걸음마 수준으로 와 있다는 거를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좀 들으시나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좀 괜찮죠? 좀 들어보신 분들은 좀 아마 제가 느끼기에도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다음에는요, 제가 좋은 신나는 노래를 꼭 하나 꼭 배워서 이제 가사 안 보고 할 정도 수준까지 제가 좀 올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노래 참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숙연하신 분위기가 청년분들께서도 좀 모두 즐거워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성남 얘기 좀 들어가겠습니다. 성남으로 들어오신 게 언제시죠? 1984년 3월 24일 날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인천에서 노동운동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천에서 계시다가 성남 쪽으로 오시게 되는 뭐 그런 어떤 계기가 또 있으셨어요? 예, 제가 1984년에 성남을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제 사당동에서 야학하다가요, 야학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때 사당동, 신림동, 물레동, 삼양동, 미아리, 서울에 계도 성수동 여러 가지 있었어요. 참고로 저희 집사람은 성수동에서 성수동 공단 많이 있죠. 거기서 또 야학을 저 같은 야학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만나서 보니까 거기서 야학 교사를 또 했었는데 그런데 야학 출신 중에 한 사람이 또 성남에서도 야학 출신 중에 한 사람이 저하고 또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저는 성남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남에 상대원 123 공단이 있는데 공장은 많은데 노동운동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뛰어들어서 하는 사람이 없으니 저보고 성남을 같이 가서 일을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인천에는 가보니까 이제 저 같은 그런 이제 노동운동 하러 공장에 이렇게 취업했던 사람들이 인천에는 좀 많았습니다. 거기가 큰 공장들이 많고 대기업이.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친구 동생 뻘이죠. 그 친구 말을 듣고 제가 성남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없는 데 가서 그러면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성남에 발을 처음으로 들여놓았죠. 그러셨군요. 그러시다가 성남에 오셔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의사로서 의사하셨지만 의사하시면은 돈벌이가 좀 쏠쏠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의원을 하시면서도 시민운동이나 사회운동 쪽으로 활동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 이제 사회활동, 시민운동을 하시면서 좀 보람이 있으셨거나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병원을 이제 상대원 이제 시장에 이제 조그만 의원을 차렸습니다. 제가 노동운동하고 또 돈도 없고 또 결혼식도 수배 중에 성남에서 이제 경찰한테 수배 중에 제가 서울 대학로에 있는 흥사단에서 조그맣게 친척들만 또 가까운 아주 옛날 친구, 불알 친구 몇 사람 해서 아주 알리지도 않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배 중에 결혼식 하게 되면 경찰들이 어떻게 소문나면 알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잡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협이 3개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주민신협, 성도신협,
성남 신협 이렇게 세 군데에서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이제 2천만 원씩 6천만 원을 이제 의사니까 잘 꿔주더라고요. 그래서 6천만 원 빚을 내서 토탈 한 7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상대원 시장 대로변엔 임대료가 비싸니까 시장 안에 뒷골목에 가정집 같은데 2층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성남 의원을 이제 개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보니까 뭐 노동운동 할 수도 없고 의사로서 그럼 이제 의사로서 사회에 제가 기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어떤 걸까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그 당시 시민단체들을 몇 분 뵈고 그랬지만 좀 그런 좀 이렇게 사회 어떤 NGO 시민운동 같은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성남시민모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고 거기서 이제 성남시 현안들 뭐 성남 근데 지방자치가 처음 도입되면서 이제 성남시 예산을 제대로 쓰는가 시민 감시운동 또 토론회 또 의정지기단이라고 해서 성남시 의회가 제대로 일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감시단 뭐 그런 뭐 또 환경 또 운동 그런 일들을 또 여러 가지 또 어린이 또 문제에서 어린이날 무슨 잔치 성남시 수건 사업이었던 고도 제한 그 해결 문제를 또 제가 시민모임 집행위원장으로 하면서 성남시에서 범 시민단체를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또 K1, K16 공공기지 가서 맨날 또 데모도 하고 또 원래 또 제가 원래 생긴 거는 데모 잘 안 하게 생겼죠 여러분요. 제가 운동 옛날에 할 때요 저보고 운동을 같지 않다고 많이 얘기 들었어요. 근데 제가 또 한번 맘먹으면 또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이게 감옥 가는 것도 안 두려워하고 그래요. 감옥 가면 좋아요 저는요. 감옥 가면 안 가보신 분들이 여기 뭐 99%, 99.99% 있을 텐데 감옥 가면은 저는 독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책 보고 여러 가지 생각도 오고 살아온 거 돌이켜도 보고 평소에 이제 밖에서 바쁘게 살다가 못한 거를 감옥에서 독방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옥을 총 2번 가봤는데 또 의약분업 때 그때 또 사우나 또 들어가고 그래서 2번을 가봤는데 그 감옥은 상당히 나쁜 일로 가면 안 되지만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소신과 원칙과 사회를 위하는 그런 억압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감옥을 간다면 저는 언제라도 또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게 학교라고 그러죠 원래 세계 소크라테스도 감옥 갔었잖아요. 소크라테스. 그랬나요? 그리고 감옥을 많이 갔죠. 이제 좀 세계에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어도 그러나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제가 가시라고 권유도 못 해드리겠고 의미 있는 일로 우리 임광목 우리 기자님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시면 좋은 인생 공부를 하시죠. 좋은 일로요. 좋은 일로. 덕담이신가요? 혹시 네? 덕담 해주신 건가요? 내가 아주 덕담이죠. 그래서 제가 감옥을 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운동을 저는 이제 저의 의사 신분에 맞게 할 수 있는 이제 일을 시민운동으로 잡아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어요. 해서 고도 제한도 그때 이제 2002년도에 고도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돼서 아시다시피 태평동에 혹시 사시는 분들이 개나리 연립 또 개나리 연립이 그냥 금이 가고 막 그래가지고 4층인가 그랬는데 그걸 헐부지면 4층밖에 못 집니다. 12m 제한이 돼서. 그러니까 건축비를 서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금 가고 위험해도 못 짓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제 아주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그때 꽤 앞장을 섰습니다. 다시 집행위원장, 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조직을 제가 또 학문에서 해서 상당히 이제 보람이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다 이 책에 나오는 책에도 다 실으면 뭐 너무 이게 양이 많아져서 그래서 그냥 조금만 실었습니다. 의약분업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활동이 두드러지셨었던 걸로 저는 이제 그때 활동하실 때 좀 뵙고 했었는데 이때는 성남 지역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인물로 이제 활동을 하셨었죠. 그 대한의사회장으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른바 의쟁투 활동을 하셨었는데 그 감회가 남다르셨겠어요 그때.
예, 우리 사회자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성남시 의사회 회장을 2000년도에 맡았는데요. 바로 2000년도 초에 맡았는데 그때 이제 의약분업 사태가 이제 벌어졌죠. 그러니까 과거에 병의원에서 의사가 이제 진료를 하고 약을 다 이제 약을 드렸죠, 환자분들한테. 근데 의약분업이라는 건 처방만 의사가 해가지고 그 처방전 가지고 또 약국 가서 약을 사는 그런. 또 초기에는 주사약까지, 주사약을 처방하면 주사약 가지고 동네 약국에 가서 약을 사가지고 병원에 다시 와서 주사를 맞는 그런 아주 번거롭긴 짝이었고, 또 그게 예산이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이 보험 재정이 이제 그때 5조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거 하려고요. 그래서 그런 정부의 그런 예산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이제 이 선진국에서 하는 거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따라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 있는 이제 의사들이 이걸 반대를 이제 했죠. 그래서 하려면 항생제나 향정신성약, 이런 스테로이드 제제, 위험성이 있는 그런 약들만 이중 체크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의약분업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해고했는데 5조가 이제 비용이 더 들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건강보험 재정에 한 4조, 5조가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서 국고 지원이 들어가죠. 매년 들어가는 그게 국민 세금으로 5조씩이나 지금도 매년 이 국고 지원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걸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의사들이 이제 반대하는 투쟁이 있었어요. 근데 성남시 의사장인데 제가 그 중앙의사회 제가 경기도의사회 부회장하고 해서 중앙의사협회 가서 뭘 말 몇 마디 했다가 사람들이 저를 이제 관심을 갖고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경력을 보니까 투쟁 경력도 있고 또 집도 없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투쟁을 하려면 의사들이 투쟁을 하면 덴박에 이제 세무서 같은 데서 돈 잘 버는 의사들은 덴박 세무조사 들어오고 협박이 들어오죠. 건물 갖고 있으면 말이야 무슨 세금 제대로 냈는지 다 이제 따지고 보면 조금씩 문제가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의사들이 저를 어떻게 다 알았는지 저 같은 사람이 좀 제발 좀 못 싸우는 우리 의사들을 좀 의약분업 반대 투쟁을 잘못된 의약분업 반대 투쟁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도망다니다가 헐쑥 제가 안 맡으면 비겁한 사람이 될 것 같이 돼버렸어요. 그때 이미 그 앞장서면 정부하고 싸워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감옥을 갈 길이 뻔해요. 이게 될 리도 없고 반대가.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맡아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는 또 의사들이 저보고 의사협회장 해라, 또 직선제로 바꿔서 전국에 의사들 한 6만 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제가 75% 투표를 했어요. 여러 명이 나왔는데 75% 대학 교수, 개업의사, 전공이 다 투표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협회장이 최초로 어린 나이에 45살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됐는데 하면서 이제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들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만 국민들이 지지하고 또 의사들이 원하는 정책이 지지받을 수 있지.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의사 중에는 또 의사들 권익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또 의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또 강경하게 또 하고 이제 거기에 안 따라주고 하니까 1년 반 의사협회 회장 하다가 이제 제가 그만두고 선거에서 졌죠. 지고서 제가 놀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시다가 이제 정치 쪽으로 좀. 잠깐만요. 제가 정치 우리 들어가기 전에요. 질문이 한 3가지 남았는데, 우리 제가 뵈니까는 아까 우리 축사를 해주시기로 하셨던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혜성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늦게 도착을 하셔서 계신데요. 굉장히 바쁘신 분이라 요게 끝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좀 정치 얘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모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 괜찮으세요? 아이고, 참 바쁘실 텐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3-4가지 빨리 제가, 그럼 우리 질문해 주시오. 저도 좀 속도를 내겠셨나요?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2004년, 그런데 처음에는 낙선하셨죠, 아마?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보궐선거로 해서 그 배지를 다셨는데, 그 정치에는 어떤 계기가 돼서 진출을 하셨었는지. 예, 저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운동권에 썼는데요. 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됐는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죠?
원래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쭉 살아온 말씀 간단히 드렸는데요. 저는 한나라당을 사실은 되게 반대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되는가? 국회의원이면 한나라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민노당이든 다 상관없다. 나는 국회의원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혹시 오해받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의약분업 사태 전까지는 저는 아주 반한나라당이었습니다. 사실은 민주당도 아니었어요. 거의 뭐 민노당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를 변혁하고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을 아주 그냥 아주 복지, 어떻게 지금 뭐 최고 복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그 바뀌게 된 그 계기가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2000년도 아까 의약분업 사태 때 제가 이제 의사협회 투쟁위원장을 맡고 의사협회장을 맡고 쭉 하다 보니까 정치인을 제가 그전에는 정치인을 만나질 않았어요. 일부러 만나지도 않았고 만날 일도 없었고. 근데 정치인을 또 저는 싫어했어요. 정치인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제가 고도 제한도 말이죠. 고도 제한 그 시민단체들이 엄청 했습니다. 일을 사실. 근데 나중에 그 고도 제한이 완화되니까 전부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다 의정보고서 같은데 자기 다 했다고 그러고 다 정치인들이 저는 안 좋았어요. 욕심스럽고 또 안 한 거 했다고 그러고 또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정치인들이. 명함에 사진 넣는 것도 저는 안 좋아했고 되게 안 좋아했어요. 정치인을 되게 안 좋아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인 전체를 그냥 타도대장처럼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던 제가 의약분업 사태 때 보건복지부 장관도 만나고 청와대 무슨 뭐 정책 수석도 만나고 노동 수석도 만나고 여러 이제 정치인들 대통령 비서실장도 만나고 대통령만 빼고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국 그때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그래도 한나라당보다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장팔력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다. 그리고 그래서 정치인들 다 뭐 별로 역시 느꼈던 대로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하고 그러면서 제가 민주화 그래서 저는 현실 정치는 다 똑같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였는데요. 그때 의약분업이라는 거를 선진제도라고 해서 개혁이다라고 해서 이제 시행을 했는데 현장에 그런 의견 수렴이 안 됐었던 거예요. 의사들이 어쨌든 처방하고 안 하고 그 의사들의 얘기를 의사들이 기득권층이니까 그 사람들 자기